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부투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한때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개정판으로 새로 나온 책이에요. 나온 지는 조금 됐지만 그래도 부동산 투자의 원칙 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부동산 투자의 정석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왜 투자를 하고 싶고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정작 필요한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해요. 게다가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더욱 돈에 대해 여유로워질 수 있다고 해요. 자,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기술을 익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고요. 둘 다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볼 때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으로 매년 30만 가구가 탄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서 이들에게 반드시 집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결혼으로 탄생하는 가구 수가 매년 30만 가구니까 이걸 우리가 신규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혼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혼인 건수가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 어쨌든 이 수요가 매매든 전월세든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더해서 다문화 가정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은 뭐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고령 인구가 증가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게 쉽지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 같은 걸 받으면서 오래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출산 인구가 줄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태어나는 아이의 인구가 적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늘고 있지만 그 한 세대당 인구가 줄어요. 옛날에는 한 세대가 막 4인 가족 이랬다면 지금은 뭐 2인 가족 그렇게밖에 되지가 않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요, 상식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없을 것이고 거품의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침체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요. 자, 거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자, 이건 기간을 본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상당 기간, 즉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면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매스컴에서 회자될 정도로 올랐고 또 그것이 광범위한가? 마지막은요.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래요.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던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듯이 떠들거나 돈을 벌겠다고 덤비는가? 자, 이렇게 되면요.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최종 소비자. 집을 마지막으로 사야 될 사람 다 집을 막 사거나 관심을 가질 때가 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자자는 거의 첫 번째 진입을 합니다. 정부는요, 근데 가장 많이 오를 때는 실수요자가 들어올 때가 제일 많이 오르죠. 왜? 그들은 가격이 아니라 집을 사야 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죠. 투자자는 좀 쌀 때, 저렴할 때, 바닥을 다질 때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를 때는 확 치고 올라갈 때는 이제 실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평수 늘리고 갈아타고 이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죠. 왜냐하면 그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6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너뛰고 점프하면서 오르는 그 장이 가장 크게 오릅니다. 정부는요, 죽어가고 있는 재건축과 특히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뉴스테이를 활성화시켰어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죠.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니까.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요. 뉴스테이를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의 입장이나 분양을 하려는 조합의 입장에서 모두 타산에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고 있으면 뉴스테이는 인기가 더더욱 없어지겠죠.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면 이 또한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IMF 때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어땠을까요? 제가 IMF 때도 겪었고 금융위기를 항상 겪으면서 무엇이 안전할까를 봤더니 IMF 때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보합이었어요. 한마디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국가적인 대재난 기간에도 그 정도 가격을 유지했다는 건 전세의 경우 확실한 실수요가 떠받치고 있다고 무방하다. 네, 떠받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IMF가 왔다고 해서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 살던 사람들이 나는 저기 시골로 내려가야겠어. 혹은 저기 산 밑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어 라고 결정하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2년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전세가 오르는 지역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면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이런 걸 알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많아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은 호갱노노,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거 말고요. 민간에서 만든 그 하늘색으로 된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투자는요, 단지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다고 딱 그만큼의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래요. 심지어 전혀 공부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반에 화끈하게 뛰기보다는 마라톤처럼 끝까지 잘 하려면 천천히 조금씩 안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전세 레버리지 투자, 우리가 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가 재미있어지는 순간은요, 5년 혹은 7년 이후부터 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일반 투자자와 현명한 투자자의 운명이 갈린다. 저도 공감해요. 5년에서 7년 정도는 해야지 좀 이렇게 돈이 잘 굴러가고 돈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취득세 내야 되죠. 그다음에 법무사비 내야 되죠. 복비 내야 되죠. 수리해야 되면 수리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죠. 재산세 내죠. 금액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정말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초반 몇 년간은 들어가는 돈만 있고 회수되는 돈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되고 점점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5년, 7년 이후다라고 얘기해요. 5년, 7년 동안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들은 위험한 선택을 한대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아니라 무모한 투자를 한대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100원씩 늘려가서 언제 부자가 돼? 한 방에 2배를 늘려도 부자가 될지 말지인데.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사람들은 크게 노리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큰 사람은요, 조금만 10%만 수익을 내도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억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내면 1억이니까 그래 뭐 1억 괜찮아. 근데 여러분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만 원 수익에 만족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무모한 투자를, 리스크가 있는 걸 하면서 초보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IMF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대요. 물론 대부분이 가난해졌습니다. IMF 때.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유가 딱 2가지였대요. IMF 때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고요. 2번째는요, 그들에게 돈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하락하면 살 거예요. 뭐 안 좋아지면 살 거예요. 얘기합니다. 안 좋아지고 하락했을 때 돈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 그래야지 빌딩은 100억짜리 50억 하면 네, 돈이 있어야 사죠. IMF 때만 해도 대출이자가 2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살려는 마인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당시에 뭐 계약금 500만 원만 내고 가져가세요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갔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핵심 부동산을 매수하면 좋다라고 얘기해요. 핵심 부동산이란 오래 보유하고 있어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는 대상, 장기적으로 볼 때 무조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대상, 어떠한 위기에도 크게 폭락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는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자, 핵심 부동산의 어떤 키워드를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뉴, 새 것이 좋다, 신축이 좋다, 분양권도 괜찮겠죠. 물론 분양권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2번째, 역세권. 3번째, 소형. 4번째, 강남권. 강남과 얼마나 가까운가. 지하철이나 버스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봐야겠죠. 5번째, 임대료. 이 5가지 키워드가 향후 20년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투자의 때는요, 불황의 끝자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불황의 끝자락일 때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빨리 돈을 벌고 싶던 욕심 때문에 부동산 화랑장에서 돈을 다 써버려 자금이 없다. 자금이 없으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불황에서 화랑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순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반드시 준비하라.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화랑장에서 다 돈을 몰빵해서 돈이 없는 거야, 하나도. 저축해서 목돈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자, 부동산 거래량이 바닥을 치면, 거래량이 아주 적으면,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가격이 바닥이다. 불황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면 바닥을 다지고 오르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규 아파트의 경우, 새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항상 주변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양권 상한제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고 싸게 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로또 아파트라고 하죠. 자, 임대 수익률이 20%에서 30% 육박하는 수익형 부동산. 자, 1억을 투자하면 1년에 2천에서 3천이 나와요. 그러면 이 정도 수익률이면 3년에서 5년 정도면 다 나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자, 불황이 오면요,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도 매수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 바로 이 점을 노려야 한다. 충분히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3년, 5년 동안만 수익금을 잘 관리하면 원금을 무조건 회수하니까 이런 거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바닥을 칠 때는요, 아마 대출 규제도 풀어주고 대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타이밍을 잘 봐야겠죠. 자, 조망권이 확보되는 아파트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조망권이 나오는 일부 동에만 의미가 있지 전체 단지가 무슨 소용이야. 나는 저층이고 1층이고 2층이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그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가 시세를 리드하고 조망권이 나오지 않은 동이나 층도요, 가격이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침체기를 막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바로 신규 아파트다. 미분양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분양이 이미 된 아파트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조금밖에 안 붙었거나 거의 안 붙었구나. 이럴 때 실수요자들이 이제 새 아파트를 원하죠. 근데 이제 짓고 있는 중에는 내부를 볼 수 없는데 딱 지어져서 사전 점검했을 때 또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침체기 이후에 핵심 지역 주택의 분양권이라면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 전국 광역시를 막론하고요. 거의 프리미엄 몇 억에서 2배까지는 올랐던 지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량이 아주 많았던 지역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핵심 지역의 분양권은 저층이라도 매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침체기가 3년 이상 지난 후 분양되는 아파트라면, 그것도 핵심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권이라면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핵심 지역은 강남을 비롯해 서울 지역에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수도권 일대에도 각 지역별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 대부분 학군이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못한 단점 중 하나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매도를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투자라는 건 성장성 있는 대상에 베팅하는 일인데 지나치게 오래된 오피스텔은 성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자, 실거주자 중에서요, 나는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하겠어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하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살 사람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피스텔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분은요,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때 살아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하는 오피스텔과 중앙난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빨리 매도하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의 단점이 너무 심하죠. 재개발 같은 지역을 우리가 역세권 주택이나 이런 걸 투자하시는 분은요, 단층보다는 다가구 주택을 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용도가 더 크죠. 월세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모로 다가구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넓은 도로를 끼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특정 지역을 감싸고 있는 주 도로, 메인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직 지가가 그다지 높지 않은 주택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둬야 된다. 대로를 끼고 있으면 지가가 높지 않아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서민들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비싸죠. 전철 노선이 예정된 지역의 부동산은요, 적어도 전철역이 완공될 때까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확실하대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조정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매수 기회를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 지역은요, 준공업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준공업지역, 여러분이 공업을 하는 국가가 아니죠, 우리는 더 이상. 특히 서울에 공업을 할 만하면서 공장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요, 이미 용도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여러분, 쌀 농사 안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준공업지역에 집을 뭐라고 했나,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빌딩을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처럼 그런 상업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성수동과 영등포 일대인데 이런 지역은 향후 규제가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풀어주는 거예요. 야, 공장 하지 말고 딴 거 해.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죠. 막 을씨년스러운 공장지대 이런 데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를 매수하라. 대지 지분이 뭐예요? 이 빌라, 내 빌라가 20평이든 30평이든 내가 깔고 앉은 그 바닥에 땅 면적이 있어요. 그거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대지권 몇 평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과 별로 상관이 없이 땅의 면적이 따로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상권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지역. 생각나는 곳은 홍대, 연남동 이런 데 되게 사람 많죠.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가요, 대지 가격이 주변 가격보다 현저하게 싸다면 매력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홍대 쪽은 빌라 같은 거 1층이나 반지하 빌라는 다 상가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 쪽으로 노후주택을 투자하려면요, 첫 번째, 이왕이면 전철역에서 가까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는요, 세대수가 적을수록 좋다라고 해요. 셋째는 이면도로에서 8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개발을 하게 될 때 건축법에 적용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편리하죠. 도로가 좁으면 허가라든가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넷째, 사람들의 주요 통행로에 있거나 주요 통행로에서 보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야 된다. 주요 통행로에서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일 정도. 그런 거는 아주 좋다. 그 땅이 좋다라는 얘기죠. 장사를 오래 해온 사람들은요, 임대료의 공식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외워보세요. 임대료는 3일 매출액 이내가 되어야 한다. 임대료는 3일 매출액 이내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하거나 치킨집을 할 때 하루에 매출액이 있어요. 평균 이 동네는 미용실을 하면 하루에 30만원 벌어라고 했을 때 3, 3은 9, 90만원 넣으면 안 되겠죠. 또 뭐가 있어요? 치킨을 하루에 2만원짜리를 20마리를 판 다음 40만원이죠. 그러면 4, 3, 12, 그럼 120만원 넘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공식이 있대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서 창업을 할 때도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를 또 하다 보면요, 1층이 통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격이 낮아져서 너무너무 떨어져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25% 이상까지 올라가는 일이 생긴대요.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하면은 1년에 2,500만 원이 나오는 셈이죠. 그러면 이때가 바로 기회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상권이 안 좋고 해도 권리금이 없이 빈 상가니까 월세를 임대료를 그 정도 받을 수 있다면 25% 수준까지 된다면 지금 여러분 은행 이자가 2.5%도 안 돼요. 10배가 넘어가는 수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쪼개서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춘 다음에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25%가 아니더라도 20% 정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권리금도 혹시 받을 수도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누군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부동산 투자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